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1일 블룸버그 온라인 기사에서 기술 한국이 종이 일본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최근 C19 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시스템의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도 블룸버그 일본어판과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완전 벌집 쑤셔놓은 것이 되었는데요. 그리 말들이 많은지 앞뒤 좌초 지정을 알아봤습니다. 블룸버거는 한국의 57세 트럭 운전사는 정부에서 40만원을 받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280만 가구는 국가의 현금 지급금을 수급받는 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자동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도쿄에서 10만엔을 지급 신청하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청 밖에서 줄을 서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직접 구청에 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현금 지급 속도와 효율성은 너무나 대조적인데 정보기술 시스템이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종이 서류 중심의 일본보다 더 신속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일 기준 80%의 가구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일본은 이제 우편 신청서 발송과 회신용 우편 접수와 온라인 신청서 재확인 등 언제 지급이 될지 암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블룸버거는 처음 이야기한 한국의 트럭 운전사와 비교하며 일본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고바야시 나미 씨는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충돌이라나 뭐라나 우편 신청서를 다시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정말 언제 올지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라는 고백을 결론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영상을 통해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준비도 안 돼 있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다 보니 갑자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처음부터 뒤죽박죽 됐었죠. 겨우 발급받아도 사용하면서 인증서가 뭐냐, 잠겼다, 풀어달라 등의 절차 문의가 급증하면서 각 관공서의 한 전화기에 150명 이상이 대기될 정도로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 카드 신청 사이트에는 혼잡합니다. 시스템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 접속해주세요. 등의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중복 신청한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출력해 다시 분류하고 중복건을 제외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업무가 쏟아지니까 아예 우편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더 빠르다 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복과 오류로 쏟아지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를 출력 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완전 인해전술처럼 몰려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몇 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고 지자체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시스템이다 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지난 4월 초에 CNN의 기사를 통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 일본은 외출 자제를 근본적으로 못하는 국민이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자체가 안 된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인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및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나 원격 접속 등을 하는 업무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 대신에 회사 스탬프나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인들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작업을 하는 대면 작업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합의하고 통지하는 과정이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CNN과 블룸버거까지 일본의 후진성을 지적하면 인정을 하고 한국에 배우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정상인데 일본 네티즌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개인정보를 통째로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연결하면 편하겠지만 개인정보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 글로벌 시스템과 비교하라. 그리고 일본이 더 나은 점을 찾으면 된다. 편리하다고 후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시스템은 인권 침해와 보안 문제를 항상 불러온다. 블룸버거는 평소 반일 기사를 쓰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일본인들은 마이넘버와 계좌 정보를 연결하면 인권 침해라며 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은 빠르다는 것 외에는 너무 많은 단점이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단점을 설명해라. 그래, 늦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 급부금 외에 엄청난 개수의 협력금과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쏟아지고 있다. 보상이 넘치는 부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기나 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독일 등 선진국은 1인당 100만엔 등의 엄청난 현금을 송금하는데 당연히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옛날부터 전 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를 하면 빨리 해외 도피를 하게 된다. 이런 나라와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온라인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일본은 일본의 상황에 맞도록 잘하고 있다. 한국은 관심 없다. 확실히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IT로 감시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불쌍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부지런히 달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인데 좋아요가 몇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일부 이번 기회에 일본이 IT에 집중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힘내자 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조건 한국은 싫다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당연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사 왜곡을 쉽게 하는 일본인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방구석에 숨어서 블룸버거의 기사에 부지런히 댓글을 달고 있는 일본인들이 안타깝네요.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고 완전 냄비 속 개구리네요. 동네의 부잣집만 보더라도 수많은 명품과 비싼 가구들이 장식되어 있는데요. 동네 부잣집도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집들은 도대체 얼마나 으리으리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들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멋진 집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재벌집을 털었던 강큰 도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집을 탈탈 털린 재벌이 아니라 집을 탈탈 털고 나온 도둑이 불같이 화를 내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재벌집을 털었던 이 도둑은 화를 내고 나온 것일까요? 본 이야기는 1980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국에 손꼽히는 재벌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와, 재벌가를 털다니 보통 백장이 도둑하고 평범한 돈도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도둑들은 재벌가를 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아마 한 방에 제대로 털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으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재벌가에 숨어들어 계획처럼 집을 털던 도둑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끼는 바람에 딱 하고 마주치고 만 것인데요. 당황한 도둑들은 자신들이 다 털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고 집주인이 협조를 아주 잘 해준 덕분에 다시 집을 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참을 집을 털어도 비밀 창고와 금고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도둑들은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다시 협박하기 시작했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집주인이 스스로 월급으로 받았던 200만원과 아들의 결혼 폐물까지 꺼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집을 털러 들어온 그들이 얻은 것은 고작 폐물 몇 개와 2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성과를 얻은 도둑들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욕을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회장 집이 뭐 이래? 뭐 당시 200만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을 건데요. 하지만 재벌가를 털었는데 고작 200만원을 얻었다니 제가 도둑들 입장이라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도둑들이 말했듯이 도둑들이 털었던 그 집은 지금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정종 회장님의 집이었습니다. 전 세계 부자 9위까지 올랐던 정종 회장님의 집을 털어서 도둑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변 여사님이 전해주었던 아들의 폐물과 200만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당시 부를 상징하던 양탄자도 없었으며 가구나 식기도 모두 오래된 것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전제품도 모두 오래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옷이나 가방도 너무 닳아서 딱히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종 회장님의 도둑사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20년이 넘은 소파와 10년 된 17인치 텔레비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정주영 회장님은 옷 몇 벌을 돌려 입으면서 구두는 다 달아 빠질 때까지 신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부터 19살에는 막노동을 해야만 했던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배웠던 겸손과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재벌이 된 이후에도 늘 그렇게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 그런 재벌이 되었다면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사 먹고 좋은 것도 많이 사서 써보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그런 인간적인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